안녕하세요. 장경은입니다. 오늘은요, 제1장 1절 직무 관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의 직무 관리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직무 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무 분석. 두 번째, 직무 평가. 세 번째, 직무 설계. 앞으로 쭉 배울 내용인데요.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잠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일을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을 샅샅이 세분하게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직무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직무 평가 있죠. 직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일 자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항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줄 수 없잖아요. 조금 직급이 올라가서 능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좀 더 어려운 일들을 시켜야 되고 또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를 평가를 해야 된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직무를 평가하는 거, 일을 평가하는 거, 난이도, 중요도, 숙련도, 책임감 등등을 그 요소들을 잘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직무 평가라고 하는 거고요. 직무와 사람들의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묶어야 되지, 어떻게 나래비를 세워야 되지 등등을 우리는 직무 설계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직무 설계 다 진행을 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무와 관련된 용어예요.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겁니다. 별표 3개 치셔도 돼요. 5개 치셔도 됩니다. 자, 직무 관련된 용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해하는 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렵지만 달달달달 이해하면서 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직무 관련 용어를 좀 설명하기 전에 제가 좀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요, 자, A라는 사람은 서류를, 자, A라는 사람이 아니라 서류 처리 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는 일. 세 번째는 복사. 자, A, B, C와 관련된 일이 있어요. 자, 그리고 D. D와 관련된 일은 예를 들어서 손님 접대. 이 사람이 손님 접대도 할 수 있고 복사를 또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응대. 자, 응대하기. 고객 응대하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일들 큰 A라고 할게요. 요런 일들 큰 B라고 하겠습니다. 자, A를 다루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수도 있겠죠. A1도 있을 수 있고요. A2도 있을 수도 있고 A3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자, D, E, F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쭉 있을 수 있어요. 자, 요거를 다루는 사람 이렇게 할게요. 다루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룰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요것을 A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비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AA 이렇게 할게요. 자, AA. 이거 비서네. 비서가 하는 일이네. 자, BB는 접대원이 하는 일이네. 비서하고 접대원은 사무직이구나. 사무직군. 사무직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잘 보세요. 자, 요런 일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는 요소라고 합니다.
하나하나를 요소라고 해요. 자, D, E, F 하나하나를 우리는 요소라고 합니다. 자, 이 요소가 모여서 이 큰 A는 뭐가 되냐? 과업이라고 해요. B도 마찬가지로 D, E, F를 한 사람이 이 일을 우리는 과업이라고 해. 자, 이 과업을 A, B, C, 그러니까 A1, A2, A3가 이 과업, A라는 과업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요거를 우리는 직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직위를 묶어서 우리는 직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직무들이 묶어져서 직무군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하나하나의 행동을 우리는 요소라고 하고요. 이 요소가 묶어져서 하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이 됐죠. 일. 요소가 묶어져서 일이 됐어요. 자, 이 과업들을 하는 사람 하나하나를 우리는 직위라고 하고요. 이 직위들이 모여서 직무가 되고 이 직무 두 개가 모여져서 직무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관련 용어 볼게요. 자, 기억 A 볼게요. 용어의 정의 보시게 되면 요소 예시 보시면 전화 받기, 복사하기 있을 수 있죠. 자, 밑줄 그어볼게요. 최소 단위로 과업을 위한 세부 행위. 자, 업무가 아니에요. 행위입니다. 세부 행위. 과업을 만들기 위한 세부 행위를 우리는 요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밑에 과업 있죠. 과업, 과제 또는 작업이라는 용어로 쓰기도 하는데요. 밑줄 그어볼게요. 하나의 명확한 작업 활동.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해요. 가장 최소 단위가 바로 과업이다. 예시를 보면은 버스를 운전하는 것, 비행기를 조정하는 것, 이 요소들이 하나 모여서 버스를 운전하는 거죠. 고객을 응대하는 것, 또 사실 버스 운전하는 거에 하나에 속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핸들을 잡는 것, 행위들이 모여져서 버스 운전하는 것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직위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 여러 가지 과업들을 모으게 되면 한 사람 이상의 작업자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결국 이 한 사람에게 할당된 작업의 집단을 우리는 직위다라고 이야기한다. 자, A1, A2, A3 사람이 하는 일이 이거 사람이거든요. A1, A2, A3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 이것을 직위 하나, 직위 둘, 직위 셋 하나하나를 우리 직위라고 한다. 자, 이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자, 직위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 수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직위는 종업원의 수와 똑같다, 같다, 수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산업 및 조직 심리학에서는요, 직원이라는 표현보다는 구성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종업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자, 오케이. 어찌됐든 자, 이 직위들은 우리 종업원의 수와 똑같다. 체킹해 주시면,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직무 보겠습니다. 직무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직위들의 집단. 자, 직위들의 집단. 비서. 집단. 접대원이 하는 일이구나. 자, 그리고 이 직무들이 묶어져서 사무직군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직군 또는 직무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직종이에요. 직종은 무엇일까? 자, 우리 각 부서별로 관리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각자 하는 일이 다르기는 하지만 유사한 일들이 있잖아요. 관리직, 책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업무의 복잡함 등등이 유사한 집단, 우리는 그것을 직종이다라고 합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지만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복잡함도 유사하죠. 유사한 집단,
행렬로 군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직종군. 자, 직종이 모여져서 직종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사실 처음에 이해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한번 외우시게 되면은 금방 아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용어는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직무가 뭐지? 직위가 뭐지? 그때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미리 한번 외워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매우 중요하니까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진짜 이제 직무에 관련된 작은 용어들을 알아봤으니 이제 진짜로 직무 관리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 분석이에요. 자, 직무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권한과 책임이 따를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직무 분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 직무 분석이 왜 중요한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직무의 정의는 직무 분석이란 해서 즉부터 밑줄 그어주시면 돼요. 자, 기업 조직이 요구하는 일의 내용들을 정확히 분석하는 거, 일을 분석하는 거다. 밑줄 그어주시면 되고요. 직무 분석의 목적 보겠습니다. 직무 분석은 왜 할까요? 말 그대로 사람 중심의 일이 아니라 일 중심의 업무를 하자. 일 중심의 조직을 구축하자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 분석의 목적 보시게 되면은 자, 가장 밑에 동그라미 1번 위에 일 중심의 인사 관리를 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일을 왜 다 파헤칠까요? 왜 파헤칠까요? 우리 모집을 하고요. 선발을 하잖아요. 사람을 채용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될지를 직무를 다 분석해 봐야 비서직군에 넣어야 할 사람, 접대직군에 넣어야 할 사람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집, 채용에도 필요하다. 자, 채용을 했어요. 자, 이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줄 것인가 그 직무에 대해서 잘 분석해 놓고 거기에 관련된 교육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사람을 채용하고 교육할 때도 써먹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뭔가 조직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이지? 추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 구체적으로 이 행위 자체가 문제였구나. 이 요소가 문제구나. 이 과업이 문제구나. 아니면 이 전체적인 직군에 대한 문제구나. 등등을 우리가 나중에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등급을 매길 때, 즉 승진을 할 때에도 어떻게 승진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승진을 하기 위해서 그 승진한 사람한테는 어떤 일을 줄 것인가. 어떠한 중요하고 어떠한 어려운 일을 줄 것인가. 직무를 파헤쳐 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조직에 있어서 이 직무 분석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중요한 것들 제가 짚어드릴게요.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은 작업자와 관리자에게 직무의 내용 및 요구사항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 3번 모집 선발 과정에서 자격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그리고 직무에 관련된 우리 종업원에게 넌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5번 보겠습니다. 교육 훈련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 자료들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직무 설계와 과업 관리 7번입니다. 동그라미 7번에 직무 설계와 과업 관리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표로 제공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8번 직무의 가치평가 자료로 제공한다. 요 정도만 좀 체킹해 주시고 하나하나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양가로 3번 직무 분석의 절차 및 방법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직무 분석을 그러면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냐? 자, 이러한 순서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 처리 단계, 준비 단계 있죠. 이 준비 단계에는 직무 분석을 왜 할 것인가?
목적이 뭐지? 자, 그리고 담당자들은 어떻게 직무 분석을 할 수 있는 담당자들, 그리고 누구에게 인터뷰로 갈 것인지, 누구의 행동을 볼 것인지를 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직무 분석 설계 단계. 자,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터뷰를 할 것인가? 면접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직접 가서 관찰을 할 것인가? 등등을 알아보셔야 준비를 하시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정보 자료 수집과 그리고 실제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자, 일을 하나하나씩 분석하는 단계. 자, 그 다음번에 분석된 결과의 정리 단계. 자, 결과 분석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직무기술서와 작업명세서라고 있죠. 자, 매우 중요해요.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꼭 시험 문제 나올 거고요. 자, 이 내용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직무 분석을 하고 설계까지 하고 정리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해봐. 배포를 해야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진행해보세요. 그리고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수정, 보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직무 분석의 유형.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직무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데요. 자, 교재 보시게 되면은 자, 과업 중심의 직무 분석과 그리고 사람 중심의 직무 분석이 있어요. 자, 직무 분석의 유형. 첫 번째. 자, 과업 중심 그리고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 자, 사람 중심이 있는데요. 자, 지금은 분석에 대한 유형이 있기는 하지만 똑같아요. 자, 결과. 우리 직무 분석하고 나서의 결과가 뭘로 나오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직무 기술서 그리고 작업 자, 요 비교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직무 기술서와 작업 명세서. 자, 과업 중심의 직무 분석을 하게 되면요. 직무 기술서가 나오게 되고요. 사람 중심의 작업 분석을 직무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작업 명세서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직무 분석의 유형 좀 세부적으로 볼게요. 과업 중심의 직무 분석은요. 말 그대로 과업 중심이에요. 행동 중심입니다. 자, 사람 중심 같은 경우에는 사람 중심의 직무 분석은 말 그대로 사람 중심. 자, 개인의 역량, 능력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과업. 일을 쪼개다 보니까 동사 유형으로 많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강의를 한다. 뭐 전선을 잇는다. 자, 사람 중심의 그 직무 분석하고 나왔던 그 결과물, 작업 명세서에는요. 어떤 내용들이 쓰여지냐? 뭐 하는 능력, 뭐 하는 기술 이렇게 기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과업 중심의 직무 분석 같은 경우에는요. 표준화가 어려워요. 표준화가 어렵다. 자, 직무가 사실은 쪼개고 얼마나 많은 행위와 얼마나 많은 과업들이 있겠습니다. 이것을 다 표준화시킬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람 중심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가 쉽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비교적 용이하다. 쉬운 건 아니에요. 자,
자, 능력들 같은 경우에는 과업 중심보다는 조금은 좀 수상적이기 때문에 과업 중심에 비해서는 표준화가 비교적 용이하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중요한 거 밑줄 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업 중심의 직무 분석, 과업. 자, A 동그라미 A에 과업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활동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B에 동사의 형태로 표현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강의를 한다, 전선을 잇는다, 재료를 주문한다. 동사로 끝나는 것들이 많고요. 자, 직무 기술서가 나오는 거예요. 직무 과업 중심의 결과물은 직무 기술서다. 그리고 표준화된 분석 도구를 만들 수가 없다 정도 밑줄 치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은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 자, 동그라미 A 인간 재능에 초점을 맞춰야 있다.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능력 중심, 역량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직무 명세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표준화된 도구가 좀 비교적 용이하더라. 뭐 하는 능력, 뭐 하는 기술 이렇게 용어가 쓰이게 되고요. 우리 좀 전문적인 용어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전문적인 용어로는 우리 K, knowledge, S, 스킬, A, ability 이렇게 표현을 돼요. KSA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 중심의 작업 명세서에는 KSA로 쓰여지게 된다. 그것이 뭐냐? 지식, 스킬, 그리고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아두기에 보시게 되면요. 예전에는요. 과업 중심과 사람 중심에 의해서 직무 분석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기능적인 중심에서도 직무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직무 분석, 그 기능적인 직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직무 담당자가 과업을 수행하는 절차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과정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절차와 과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을 우리는 기능적인 직무 분석이다. 기능 직무 분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두 가지만 했는데 요즘은 기능적으로 직무를 분석하기도 하더라.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직무 분석 방법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직무들을 분석할 것인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 기억 관찰법입니다. 자, 그분이 그 종업원이 하는 일을 보는 거예요. 직접 가서. 직접 가서 본다. 그리고 기록하는 거죠. 기록해서 직무 기술서를 작성을 하더라. 이것이 바로 이제 관찰법인데요. 돈도 안 들어요. 돈도 그냥 가서 보면 되기 때문에 돈도 안 들고 비교적 좀 간단하게 좀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생생하게 그 작업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단점이 있죠. 단점은 일하는 것 자체를 보지만 실제로는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그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심층적인 부분들을 다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우리 직무 분석을 할 때에는 직무 분석할 때 몰래 가서 관찰하지 않거든요. 저 이제 분석하러 갑니다. 관찰하는 거, 작업하시는 거, 업무 보시는 거 지켜볼 거예요. 라고 하면은 부담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잠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혹시나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일 안 하면 보고가 될까 봐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직무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더라. 이게 이제 관찰법의 좀 아쉬운 점이에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A, B, C에 나눠져 있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니은 볼게요. 면접법.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앉아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 직무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는데 얼마나 힘드신지, 책임과 권한이 어디까지가 있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미리 준비했던 질문들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면접을 해보는 건데요.
사실은 관찰법보다는 아까 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층적인 부분을 다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었잖아요.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심층적인 부분들도 좀 캐치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기술서에 남길 수 있더라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뭐 관찰법이나 그리고 면접법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이제 혹시나 보고가 될까 봐 부담스러워서 뭐 얘기를 아예 안 하거나 안 좋은데 좋다라고 얘기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단점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귿 볼게요. 동그라미 디귿 설문지법 보시게 되면은 설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 미리 준비했던 설문지를 보고 쓰시는 거죠. 쓰고 나서 자기의 그 직업에 대한 업무, 직무에 대한 내용들을 서술하는 건데 여기서 단점은 우선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거 C 볼게요. 정형화된 질문, 뻔한 질문은 하지 말자. 그리고 자유기술을 요구하는 직무, 본인의 직무에 대해서 써보세요. 자기의 과업에 대해서 써보세요 라고 하면 안 써요. 여러분들도 안 쓰시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그런 추상적으로 뭐 질문지가 오면은 좋아요, 뭐 이 정도밖에 쓰지 않거든요. 어떤 게 도움이 됩니까? 라고 했으면 체킹을 할 수 있는데 소감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 좋았어요 정도밖에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문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뻔한 질문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그런 정보들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 내용이 이제 동그라미 D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사건 기록법. 자, 동그라미 리을에 나와져 있죠. 자, 전체적인 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그 중요한 사건 하나만 관찰하고 면접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사건 기록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그라미 C번을 보시게 되면은 면접과 관찰을 통해서 사건이나 사례 등을 수집해서 실제 직무 중에 발생됐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시면 되는 건데, 우선은 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걸 볼 수 없죠. 그 사건에만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좀 단점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것만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 파악이 가능하더라. 이게 바로 중요사건 기록법입니다. 자, 동그라미 미음 볼게요. 동그라미 미음 보시게 되면 작업기록법이 나와져 있죠. 자, 그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직접 써놓은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또는 뭐 주기적으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메모해 놓거나 작업해 놓은 것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실제로 해본 사람이 꾸준히 기록한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한 정보들을 내가 원하는 정보는 그 정보가 아닌데 그 사람이 쓴 메모나 그 용지에 있는 내용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료를 수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더라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 비읍 경험법 볼게요. 경험법 같은 경우에는 보지 않고 관찰하지 않고 면접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요즘에는요, 사람이 하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요즘에는 뭐 서비스 업종? 좀 한정되어 있다.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내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직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옷 워크 샘플링법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직무를 추출해서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 이것을 워크 샘플링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억부터요, 시옷까지는 여러분들 달달달달 외워주실 필요는 없고요. 이 내용을 이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단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는 보셔야 되겠죠. 자, 직무 분석의 결과와 사용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과업 중심과 사람 중심에 의해서 결과물은 뭘로 나온다? 직무기술서, 작업명세서라고 말씀드렸죠. 이 내용 쭉 보시면서 결과와 사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기술서, 직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해 놓은 문서입니다.
과업 중심으로 직무 분석을 한 뒤에 나온 결과물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D급 보시게 되면은 교육과 OJT 요런 데 많이 사용된다. 사실은 작업 명세서도 똑같이 사용이 돼요. 교육인데 사용이 돼요. 사용이 되지만 좀 더 비중 있게 사용이 된다. 자, 사람 중심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이고 우선은 입사 교육이라든지 OJT에 이러한 결과물들이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작업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재상 보면 딱 알 것 같아요. 아, 그 회사의 인재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바로 사실은 KSA와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중심 작업 명세서에는요. 교육이나 OJT 내용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집과 선발에도 좀 주로 사용되더라 정도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직무 분석했던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알아두기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 비교 내용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과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 저 개념해 보시면 직무 기술서는 과업에 초점 밑줄 그어주시고요. 직무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인적 요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 우리 포함 내용 보시게 되면은 완전 다르죠. 일 하나하나를 분석해 놓은 것이고 직무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이 하는 스킬이나 사람이 하는 태도나 등등 이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죠. 딱 보더라도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는 확실히 다르다는 거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무 분석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직무 내용의 모호성.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아,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아, 그런 일을 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책임과 권한. 누구에게 책임과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 것까지도 기술을 해주시는 거. 그래서 모호하게 쓰시면 안 된다.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직무 내용의 실제성. 우리가 작업 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죠. 많이 변화하죠. 많이 변화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만 직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나중에 볼 때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할 때마다 직무 기술서와 또는 작업 명세서를 수정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무층의 협조. 우리가 직접 가서 해보는 것도 협조가 필요하죠. 경업법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직접 그 일을 하더라도 협조가 필요하죠. 그 조직에 좀 협조가 이루어져야만이 원활하게 직무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진짜 직무 분석을 하러 딱 가면은 사실 종업원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혹시나 내 일이 위에 잘못된 실수가 위에 보고가 될까 봐 좋은 거는 좋은 거다. 좋은 것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이 직무 분석의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알아두기 몇 가지 오류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직무 분석의 오류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적절한 표본 추출.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를 분석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만 분석하는 일들이 사실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 표본을 뽑아낼 때도 그 직무 분석, 그 순간에 직무 분석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라도 뭔가 준비를 하시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만에 추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직무 환경의 변화. 우리 환경 많이 변하잖아요. 일하는 환경도 많이 변합니다. 그때마다 수정 보완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오류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종업원의 행동 변화. 그 순간만이 잘할 수도 있고요. 그 순간만 잘하고 그 다음 지나서 한 몇 년 지나서는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의 행동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오류. 자, 반응 세트. 반응 세트가 뻔한 대답이죠. 뻔한 대답을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왜곡된 방법을 대답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응 세트라고 하고요. 목적의식 결여와 지원 부족. 그들이 정말 이 직무 분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직무를 분석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역시나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사실 첫 강의인데 사실 너무 어려운 내용들을 다 쏟아낸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제가 사례를 충분히 들어드렸던 것 같아요. 이 사례를 좀 되새기면서 외워주시고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강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